남성 같은 경우는 언제쯤 갱년기가 많이 나타나나요? 남성 갱년기 같은 경우도 이 여성 갱년기처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르면 40대 초반 그리고 늦으면은 50대 이후에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남성 갱년기, 여성 갱년기 이렇게 갱년기 증상이나 증후군 같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말하자면 이 호르몬, 그러니까 체내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사실 여성도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을 다 가지고 있고 남성도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은 갱년기가 지나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고 남성도 남성 호르몬이 갱년기가 되면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성분들은 약간의 남성성이 더 보이게 되고 남성분들은 조금 더 여성스러움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 갱년기는 일반적으로 좀 더 감수성이 풍부해진다든지 슬픔을 자주 느끼거나 좀 외로움을 많이 느끼거나 이런 쪽으로 가시는데 반해서 이 여성 갱년기 증상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안면 홍조나 아니면 상열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성 갱년기 환자분들이 제일 먼저 꼽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성 갱년기 환자 100명 중에 한 90명은 그렇다고 하는데 혹시 뭔지 아실까요? 뭘까요? 어떤 건가요? 바로 남편 얼굴만 보면 화가 난다는 이 갱년기 증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만큼 이런 정서적인 변화도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초기에 준비를 잘 하시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보조제 같은 것을 복용하면서 이 호르몬을 유지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원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이 갱년기 치료의 가장 주된 그 방향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듯이 이 호르몬들을 보충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을 해줄 때도 이 호르몬제를 처방해주기도 하고 또 갱년기의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에게 자주 권해지는 이 건강기능식품이나 각종 좋은 식품들이 많이 추천되곤 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하실 때에도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똑같은 이 음식이나 약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마다 효과를 주는 정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좀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싶어서 한약이나 한의학적 도움을 받고 싶다. 근데 이제 한의원에 가지 않고 그냥 내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좋다고 하는 것을 그냥 임의적으로 먹고 좋아지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들도 뭐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좀 더 안전하게 이 한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내 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머님들, 특히 갱년기의 이 어머님들이 화병이나 우울증 때문에 한의원에 많이 오시는데 사실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뭐 우울증도 맞습니다만 약간 억울증이 아닌가 싶어요. 말씀하시다 보면은 네. 결국은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본인이 희생한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억울한 마음으로 이 화병이나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다 보면은 좀 어느 정도 풀려서 나가시기도 합니다. 그냥 내 얘기를 누가 들어줬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어느 정도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좀 해소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갱년기가 지나가면서 조금 짜증이 늘었어. 아니면은 뭘 억울해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시면 그냥 뭐 엄마 갱년기네. 엄마 뭘 해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오히려 우리 어머니나 갱년기의 여성분들에게 훨씬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밖에도 갱년기 증상을 좀 완화시키고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께서 하시면 좀 좋을 다른 팁들 뭐 없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앞서 우리 김영모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 신체 활동, 그러니까 운동을 좀 통해서 그 나의 이 억눌려 있던 감정이나 아니면 좀 그 편치 않았던 몸들을 개운하게 해주시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갱년기가 넘어가다 보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 개인 활동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밖에서 모임도 좀 줄어들고 밖에서의 사회활동도 줄어드시다 보니까 결국 집에 오래 계시고 주변 사람들과의 이런 교류를 덜 하게 되시는데 그럴 때일수록 밖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대화도 하시고 이런 교류 같은 것들도 하시면 감정적으로도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신경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구 원장님, 실제로 한의원에 비염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 사실 이 아까 최지훈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미각성 비염처럼 매운 짬뽕집에 가면 코가 훌쩍훌쩍거리는 소리들이 많이 나고 사람들이 다들 훌쩍훌쩍 거리는데 사실 이 시즌, 이 계절에 한의원에 들어가면 이게 국밥집인가 싶을 정도로 훌쩍거리시는 환자분들이 대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만큼 지금 이 시즌, 딱 가을,
특히나 이제 가을은 한의학에서도 이 폐의 계절이라고 해서 호흡기 질환이 많이 생기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 비염 같은 경우는 정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자 증상인데요.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아침에 좀 찬바람이 갑자기 이렇게 코 속으로 들어오거나 호흡기를 침투하면서 재채기가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콧물이 흐르는 증상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 아이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이 공부하거나 조용한 곳에 있을 때 이 콧물이 흘러서 자꾸 이렇게 들이마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이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 가을 시기에 이 비염 때문에 한의원에 찾는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상담조사를 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여러 치료를 받아보다가 네. 이게 잘 낫지 않아서 맞아요. 혹은 재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의 치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우리 또 강민구 원장이 앞서서도 한의원에 많은 분들이 치료를 하러 오신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비염, 알러지 비염, 계절성 비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현대의 난치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의학적인 치료법들을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보는 것도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논문을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논문은 이 비염 치료에 대한 한약 치료 효과에 대해서 메타 분석을 한 논문인데요. 여기서 이 메타 분석이라 하면 어떤 치료제가 어떤 병에 효과적이다라는 걸 가지고 논문을 하나만 쓴 게 아니라 여러 편의 논문들을 모아서 이것들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들로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한약이 계절성 비염, 알러지 비염의 이 증상들 중에 하나인 기침이나 재채기, 콧물, 그리고 오늘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 후비루 증상까지 점수를 매겨서 얼마나 좋아졌나 평가를 해봤더니 부작용 같은 것들은 별로 없는데 치료 효과는 상당히 좋았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상시에 좀 비염 때문에 많이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한의원을 찾으셔서 본인의 체질이나 증상에 대해서 좀 검사를 받아보시고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해 보신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후비루 증후군 때문에 좀 괴로워하시는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평소에 어떤 것들을 조심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이 후비루나 비염 같은 경우는 호흡기계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호흡,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기 때문에 이 공기의 상태를 청결하고 그리고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기의 습도도 잘 유지해 주셔야 되고 먼지가 많이 생기면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청결한 상태도 잘 유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염에 좋은 뭐 약재나 음식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인터넷에서 손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한 종류의 차들을 미지근하게 만들어서 평소에 자주 드시면 도움이 좀 되실 텐데 혹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는 어떤 음식이나 차가 더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한의원에 가셔서 한의사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강민구 원장입니다. 오늘의 건강 꿀팁에서 만나볼 주제는 바로 틱 장애인데요.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틱 장애가 좀 낯설다, 잘 못 봤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 유소아의 약 10%가량에 이를 정도로 이제는 정말 드물지 않은 질환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알고 대처해야 되는 이 틱 장애에 대해서 오늘 건강 꿀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틱 장애란 무엇일까요? 틱 장애는 이 아이들이 또는 성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없이 빠르고 반복적으로 어떤 움직임이나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들은 이제 몸을 움직이는 근육틱 그리고 소리를 음성으로 나타나는 음성틱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복합틱 또는 뚜렛 장애라고도 하는데요. 이 근육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눈 깜빡거림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 증상들은 보통 6살에서 7살, 8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전후한 아이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요. 눈 깜빡거림으로 시작을 해서 코나 입 같은 이 얼굴에 찡그림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모든 그 환자들이 다 눈 깜빡거림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목이나 어깨를 들썩거리거나 아니면 소리를 내는 이런 음성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보기 드문 움직임이나 소리를 내는 이 틱장애의 원인은 바로 어디에 있을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틱장애는 이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 머리에 있는 뇌에서의 신경전달 물질 중 하나인 도파민의 기능 이상이나 아니면 운동을 조절해주는 기저핵이라는 부위의 기능 이상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생물학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틱장애는 첫 번째로 이 유전적인 원인이 좀 큰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척들 중에 틱장애 또는 이상 운동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틱장애의 발생 확률이 좀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틱장애는 환경적인 부분이나 후천적인 부분 또 가족들의 이 양육들에 의해서도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첫째 아이에게서 틱장애가 나타나는 연령이나 발생 정도가 막내 아이에 비해서 훨씬 높다라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러겠느냐? 우리가 이제 너는 첫째니까, 너는 형이니까, 오빠니까 이런 것들을 해줘야 한다라고 이제 좀 책임감을 부여하다 보니까 아이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틱장애의 발생에 있어서도 좀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런 틱장애가 어떠한 경과를 또 갖게 되는지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틱장애는 보통 70% 이상의 환자분들이 청소년기가 지나가면서 증상이 소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뚜렛장애라고 했던 이 근육틱이나 음성틱이 같이 나타나는 이런 좀 중한 틱 장애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를 넘어서 성인기에까지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유증들을 좀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성인들 중에서도 보면 좀 틱장애, 그러니까 왜 이 동작을 하지? 왜 이런 소리를 내지? 이렇게 좀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이런 틱장애라는 질환 때문이라는 점 알고 계셔야겠는데요. 특히나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틱장애를 하면 학교에서 좀 놀림을 받을 수도 있고 신경도 많이 쓰이게 되면서 성격이 위축되거나 소심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ADHD나 강박장애, 불안장애 같은 다른 신경정신 질환들이 동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를 해주셔야겠는데요. 자, 그럼 과연 이런 틱장애를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보고 치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틱장애는 이 신경정신 질환 중에서 이 한의학적인 치료 결과나 치료 과정이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이 도파민과 관련된 부분들은 도파민 제제를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나 치료 효과들을 좀 더 보강해주기 위해서 한의학적 치료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연구들을 보면 한약과 가짜약, 위약을 비교한 경우들, 그리고 한약과 양약을 비교한 경우, 그리고 양약만 단독 투여했을 때와 한약, 양약을 같이 했을 경우, 이런 경우들을 이제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경우들을 봤을 때 한약이 양약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비슷하고 안전성은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양약과 같이 병행요법을 하거나 장기적으로는 한약요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침치료들도 뚜렛장애나 틱장애에 대해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의 깊게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틱장애 같은 경우는 이 성인들 같은 경우에 틱장애가 있으면 삶의 질이 굉장히 하락합니다. 내가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보거나 소개팅을 하거나 이러한 중요한 그 자리들이 있는데 틱장애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잘 관리를 하신다면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지 않은 정도로는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틱장애 환자분들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는 것을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의사 강민구 원장이었습니다.